자, 반갑습니다. 예. 저는 노동법 강의를 맡게 된 김용호 노무사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옛날에 LG라고 해서 LG텔레콤의 인사팀에 좀 근무를 했었어요. 근무를 하다가, 제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좀 이직을 했고, 공공기관에 있다가, 공부는 제가 1차 공부를 1년을 했고요. 1년 하고 난 다음에 2차 공부를 해서 제가 1차를 1년에 합격하고, 그 다음 2차를 합격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2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당장 이제 노무사 개업을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직장에서 제가 한 4년 정도 근무하다가, 원래 노무사를 준비한 게 개업을 하려고 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나와서 제가 2005년부터 지금 노무사 활동을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학교는 제가 연대 사회학과를 나왔고요. 노무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좀 법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를 좀 틀어서 지금은 법학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 법학 박사를 수료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수료기 때문에 학위는 안 해요. 아직까지 학위를 따야 되는데,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다 보니까 논문을 쓰지 않고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노무사님하고 좀 다르게 노무법인이 아니고요, 개인 노무사 사무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되시면은 아마 여러 가지 진로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노무사 진로로서는 법인에 취업하는 케이스도 있고 법인을 만드는 케이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아가지고 개인 노무사무소를 차려서 한 10년 가까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개인 노무사무소가 편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좀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좀 강의라든지 컨설팅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사건 같은 것들, 해고 사건이라든지 부당 노동행위 사건, 산재 사건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이제 강의나 컨설팅 쪽으로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도 좀 강의를 하고 있고, 대중교육도 좀 하고 있고, 인사팀이라든지 혹은 노동조합 강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무사에 대한 것들은 다른 노무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들을 기회들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이번 시간은 2차 노동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제가 좀 서머리를 해드릴게요. 한번 PT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내용은 나중에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1차는 참조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2차 노동법에 대해서 범위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노동법 시험 범위가요,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동조합법이 있고, 기타의 여러 가지 법률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19회 시험부터 노동법 1과 2에서 노동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된 이후에 나온 시험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빼고는 지금 출제된 법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로서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기간제법도 있고, 파견법도 있고, 산안법도 있고, 산재법도 있고, 고용보험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개별 법률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시게 되면 당연히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은 아니구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치중을 하시되, 그 밑에 있는 법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법도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기간제법, 중요한 법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문제 출제가 잘 안 됐습니다, 이게요. 두 번째로 파견법.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노동관계의 어떤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법이에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법들은 2차로 내기에는 지금 좀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법리적인 다툼이 심하지가 않고, 오히려 조문 위주로 좀 보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그런데, 산재법은 조금 가능성은 있죠. 산재는 약간의 법리를 좀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근로자가 다쳤다, 이게 과연 산재인 거냐 아닌 거냐,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산재법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이걸 중심으로, 기타 기간제법, 파견법, 산재법은 조금 더 중요하게, 나머지 법들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를 하되 약간의 중요성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예 시험 패턴이 고정화됐습니다, 이제. 자, 노동법은 지금 1교시에 50점짜리 문제, 25점짜리 문제 이렇게 나오고, 2교시에 50점짜리, 25점짜리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50점짜리가 사례를 길게 줍니다, 그냥.
뭐 A하고 B가 있는데 이 B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거 풀어라. 이런 식의 문제가 한 문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 25점짜리 문제는요, 과거에는 약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준법 투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직장 폐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 요즘은 25점짜리에도 사례 문제예요. 그런데 25점짜리의 사례 문제는 아주 길지는 않습니다. 그냥 짧은 사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긴 사례 문제 50점짜리 그게 나오고, 짧은 사례 문제 25점짜리. 그 다음에 2교시에도 긴 사례 문제 50점, 짧은 사례 문제 25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그 패턴이 아마 거의 고정화될 것으로, 과거에는 약술형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긴 했는데 이제는 거의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간혹 한 문제 정도가 약술형으로 등장할 수는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들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거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례가 있긴 한데 그 사례들도 결과적으로는 간략한 이론들의 모음이거든요. 나온 출제 그런 적용 범위를 잠깐 봤어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례를 한번 요약을 해본 거죠. 골고루 나옵니다. 골고루 나오고 총론이라든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근로관계 변동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출제가 안 돼 있는가 하면은 중요한 파트긴 한데 이게 법리적으로 어떤 그 썰을 풀기에는, 논술을 풀기에는 법리적인 다툼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봤자 이걸 쓸 거리들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 출제가 안 되고 있고, 비정규 쪽도 문제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의 뭐 산안법, 산재법, 고용법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 중에서 산재 문제는 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근로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범위가 넓은 파트는 아니에요. 1차에서도 중요한 파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2차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게 그 당시로서는 예를 들면 불이타로 많이 분류가 됐던 문제가 등장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적을 그 당시에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전적 같은 거야 뭐 쓸거리가 별로 있을까?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중에 하나가 24일을 보시면요 분할 문제가 나왔어요. 분할은 우리나라 노동부 교과서에 그 당시까지는 소개가 된 판례가 아니었어요. 근데 분할이 왜 나왔을까요? 뭐 노동법에도 없는 건데 왜 갑자기 문제가 나왔을까요? 예, 없는 거지만 그 당시에 분할에 관련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등장한 겁니다. 자, 항상 2차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판례, 혹은 이게 나와야 될 판례 같은데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최신 판례들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과서에 안 나와 있다고 해서 이걸 준비 안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난감해했던 이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만히 보시면 아주 생뚱맞은 문제는 안 나와요. 노동법은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뭐 이상한 구석에서 문제를 낸다. 1차는 그렇습니다. 1차는 가끔씩은요, 진짜 이상한 데서 문제를 끄집어내요. 그런데 2차 문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올 만하지. 이 정도면 중요한 문제지.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 아주 뜬금없는 곳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동법 2도. 노동법 2도 보시게 되면은 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쭉 나왔던 문제들이 뜬금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판례 위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운영비 지원에 관한 판례가 나왔어요. 운영비 지원. 자, 이건 왜 나왔는가 하면 지금까지 그 운영비를 노조한테 지원하는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조가 투쟁을 해가지고 쟁취를 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게 금지가 되고 있는 거냐, 이에 대한 논쟁이 지금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판례가 올해 등장을 했어요. 독특한 게 대개는 2차 사례 문제는 한 1년 정도 지난 판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판례의 어떤 그 기간들이 단축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한 1년 정도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가지고 문제를 내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판례가 등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도 이게 1년까지는 안 됐더라도 최근 판례다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강사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출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법에 대해서.
자, 이제는 사례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례를 풀지 못하면은 2차는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사례형 아닌 게 꽤 많았어요. 그냥 뭐 설명하시오. 예를 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논하시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정당성, 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뭐 시기나 절차의 정당성 외우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외워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쫙 나열을 합니다. 이제 이 나열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풀어봐라. 상당히 실무적인 흐름이죠. 그러니까 노동노무사가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래? 이걸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실무적인 흐름들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사례 준비를 이제 하셔야 된다. 사례 문제가 2015년도에는 3문제가 나왔고요. 약수령이 1문제가 나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사례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사례를 모르면 아예 2차를 못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제 2차 준비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사례 준비하셔야 돼요. 아주 뭐 생뚱맞은 그런 문제 말고 이 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례가 어렵잖아요, 그죠? 사례가 어려운데 사례가 뭐 교수님들이 아주 뜬금없이 자기들 머릿속에서 창작을 해가지고 이 사례가 나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사례를 내게 되면은 상당히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례는 다 이미 존재하는 사례입니다. 헤아려 색이 없어요, 이게요. 다 기존의 판례를 응용하고 있는 혹은 그대로 뺏겨 쓰고 있는 그런 판례들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요, 이제, 올해 나왔던 2차 사례 문제에 대한 판례들을 끄집어 왔습니다. 다 있는 판례야. 자, 1교시에 50점짜리인데 그 중에 한 쟁점으로 25점이 나왔는데 그 판례도 이미 존재했던 판례, 나왔던 판례. 다 존재하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 교수님들이 머릿속에 창작을 해가지고 이 이론을 풀어봐라. 이렇지 않습니다. 이미 사실관계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알고 있는 사실관계예요.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차이죠. 갑자기 시험장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사례 한번 풀어봐야지 이거 한번 분석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늦은 거예요. 이미 그 사례가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 사실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사실관계인 겁니다.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판례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요, 판례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제가 시험 볼 때는 법전을 안 줬어요. 법전을요. 법전을 주지 않다 보니까 저는 법을 외웠어요, 그냥. 그러니까 노동법, 근로기준법 다 외웠습니다, 제가. 노동조합법 다 외웠어요. 왜? 그 당시 시험은 법을 외우는 시험이었어요. 이제 이거 논해라. 그러면 법전의 조문을 알아야지만 썰을 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을 외워야겠죠, 그죠? 저는 법을 외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법전을 줍니다. 지금 법을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은 판례를 이해하고 판례를 외우는 시험이에요. 그걸 이제 풀어 쓰는 설명입니다. 그런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를 이해를 못하고 또 판례 요지를 암기하지 않았으면은 아예 썰을 풀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 중요한 판례들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1차적으로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 판례 요지를 외워야겠죠. 물론 이 외우는 것들은 뭐 아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라 이런 구조는 아니고 이 중요한 요지가 뭐냐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1차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1차에 나온 판례다, 이게요. 그러니까 2차에서 새로운 게 나오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2차에서는 조금 이제 풀어가지고, 구슬을 깨는 그런 형태인 것이지, 아주 뭐 새로운 판례가 2차에 등장한다?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미 나왔던 판례들을 한 번 더 정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1교시 나왔던 이 사실관계를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는가 하면, 조금 실무하시지 않은 분들은 어려운 판례였어요, 실제로는요. 중요한 판례긴 한데 좀 어려운 판례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뭐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어떤 판례인지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경향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차 휴가를 부여하거든요, 근로자한테는요. 근데 연차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80% 출근을 해야지만 연차 휴가를 부여합니다. 80% 출근하지 않았으면은 개근한 달수만큼만 휴가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자가 출근율이 80%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게 법에 있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출근율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근로자가 파업을 한 거예요. 이 육아휴직을 쓴 겁니다. 파업이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이거 출근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 거냐 80%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중요한데 법이 없어요. 파업을 했다. 회사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그죠? 파업했으니까 출근하지 않은 곳으로 관리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할 거냐 아니면 이걸 출근한 것으로 봐가지고 연차휴가를 부여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게요.
뭐 교수님들의 이론상으로는 등장했지만 이게 특별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제 파업했을 경우에 출근율을 어떻게 산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 출근율을 80% 했으면은 연차 휴가를 몇 개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판례들이 등장한 겁니다. 얼마 안 됐죠, 그죠? 2013년도, 거의 2014년도에, 그죠? 한 1년, 2년 지났다가 문제에 등장하게 된 이런 케이스입니다. 중요 판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판례였어요. 그 다음에 아주 실무적인 판례였어요. 실제로 이제 이런 판례 같은 경우는 인사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유리했던 그런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잘 몰라요, 이것들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무적인 판례였기 때문에 이 판례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이런 판례였지 썰을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판례를 안 보신 분들은 아예 썰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했었죠. 역시 이것도 사례 문제, 판례 문제였다.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은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과거에는 50점짜리는 사례 문제, 25점짜리는 약술 문제 그런 형태였지만 지금은 25점짜리 문제도 사례 문제야. 단지 약간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례 문제. 50점짜리는 복잡한 사례 문제, 25점짜리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제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향이 그리고요 약수리형이 아니고 이제는 판례 법리를 묻고 있어요. 옛날에는 준법투쟁을 설명하시오 이런 구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준법투쟁에 관한 현재 판례 법리를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실무적인 흐름과 판례의 흐름이 강조가 되고 있는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세가 되신 분들은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문이 많이 길어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엔 사실관계가 그냥 A, B, C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A와 B가 맨날 4시에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쫙 썼기 때문에 실제로 일정의 문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법률관계 당사자 사이의 문제도 파악을 해야 되고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를 도회를 시켜보면은 단순한 문제야. 지문이 길다라고 해서 단순히 이게 뭐 복잡한 거냐 그렇진 않고 이 지문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법률관계를 단순화시키는 이런 훈련들을 2차에서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째로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아예 문제가 사실관계를 쭉 제시해놓고 이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논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법적인 쟁점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상당히 놓친 논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예 논점을 제시해 줍니다. 자, 1번 문제. 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논하시오. 묻고 있는 거죠, 그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무슨 문제일까? 해고의 정당성이 하나 문제구나. 이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해고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논점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편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런 식으로 조금은 넓은 방향에서 좁은 방향으로 구체화를 시키고 있다. 옛날 같은 경우에 쟁점을 논해라. 지금은 그렇지 않고 논점을 좀 제시해주고 있는 이런 형태로 좀 문제의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간략하게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를 보실 때는 첫 번째로 사례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사례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례를 풀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쭉 나열을 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적을 때는 아마 첫 번째 문제의 소재 혹은 설문의 쟁점에서 거의 판가름 납니다. 딱 아는 사람들은 1번 서문을 보면은 서서를 보면은 이 문제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 이걸 풀어놓은 거를 보게 되면은 딱 알죠. 얘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관계를 쭉 이제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고 싶으신 거군요. 이걸 적는 난이에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다.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이거를 엉뚱하게 적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본론과 결론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례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인 거다. 그걸 앞으로 풀어 쓰겠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더라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부터요,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뭐 정리해고라 하면 뭐가 정리해고고 뭐가 무엇이다. 이거는 교수님이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낸 교수님은 뭘 알고 싶으신 거죠? 이 사례에 대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의 그런 논리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지식을 알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훈련 안 하신 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온갖 지식을 나열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가 쟁점인 거다. 이걸 적고 나서 이 쟁점을 이제 풀어야겠죠. 과연 이게 뭐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 풀어야 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서 이제 썰을 푸는 겁니다. 물론 그 지식의 핵심은요. 첫 번째로 조문이 돼야 돼요. 이 차를 볼 때 법조문을 나열하지 않고서 문제 푸는 분들은 상당히 이게 기초가 잘못된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사실관계를 법에 비춰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법을 적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이 연습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분들인 거죠. 그래서 법조문이 어디에 이게 있다 이런 것들 나열하고 난 다음에 법조문을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법조문에 대해서 우리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결론을 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요즘 이제 너무 공통된 답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다 보니까 이 문제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서론과 본론을 낼 때는 지금 교수님이 뭐를 묻고 있는 거냐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법률관계를 설명해라 이걸 물었거든요. 법률관계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정리해고란 이런 것이다. 이걸 묻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갑이 이런 주장하고 있다.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요. 이 주장은 타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가지고 엉뚱한 본인 지식을 적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법률관계를 설명해라. 혹은 지금 갑이 이런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타당한가? 이걸 설명하기도 하고 자, 해고를 했다. 그 해고는 효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법적인 효력을 논하시오. 만약에 쟁의행위를 했다. 이 쟁의행위 파업은 정당한 거냐 아닌 거냐 이걸 논하시오. 혹은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임금 청구권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거 설명하시오. 자, 이런 구조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임금의 청구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임금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장황하게 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되게 이제 연습이 안 된 분들은 너무 장황한 것들을 적어두게 해서 사례를 풀지 않고 자기의 이론을 제시하는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훈련들을 2차에서는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 노동법에 대한 강의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2차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판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기본 이론반에서는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서 논리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찍는 시험이 아니에요. 1차는 찍는 시험이잖아, 그죠? 이건 맞냐 틀리냐 이건 찍는 시험인데 2차는 논리 시험이에요.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맥락도 없이 이런 쓰는데 맥락이 있어야 돼요. 자, 맥락이 있다 보니까 맥락이 있으려면은 약간 풀어써 있는 교재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교수님들 교재 같은 경우는 약간 풀어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해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교수님 교재는 또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판례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 맥락 속에 판례가 녹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2차 보실 때는 판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기본 이론반은 맥락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판례를 동시에 할 겁니다. 판례집을 하나 드릴 거예요. 여기에 판례집을 통해서 적어도 2차에 나올 만한 중요 판례는 기본 이론반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시간이 한참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본 이론반은 교수님 교재를 한번 정리하고 판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으면 그 판례 요지를 암기하는 것까지 기본 이론반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됐으면은 쟁점 그 이론반에서는 이제 써야겠죠, 그죠? 이게 사례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사례를 푸는 훈련들을 이제 쟁점 이론반에서 판례와 법조문과 그런 이론들을 어떻게 녹여낼 거냐? 그에 대한 강의가 들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써야겠죠, 그죠?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천지차이예요. 1차는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랑 안 풀어본 사람이랑 천지차이에요. 2차는 써본 사람이랑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이랑 천지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써보고 이에 대해서 이제 강사가 이제 평가해주고 풀이해주는 이런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 뵙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교재는 지금 1차에서는 임종률 교수님 교재를 택할 거고 이제 부수적으로 판례 정리하는 것들을 드릴 테니까 그 판례를 가지고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시간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법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받을까요, 그냥? 예, 혹시 뭐 질문 사항 계시면은 하시고, 뭐 지금 못 하시더라도 뭐 나중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지금 생각나시면 하시고요. 아니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제 노동법 강의에 대한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